남원 별 좋은 남원 골목 끝까지 바람이 그를 잇네. 사또집 창 아래 꿈이 아픔을 하네. 책장 넘기는 소리만 하루를 채우면 마음은 자꾸 창밖으로 도망가. 좋은 글 한 줄도 좋은 하늘 아래서 눈으로 먼저 배워야 난 믿어. 남원은 고요한데 내 속은 북적여. 어딘가 나를 부르는 풍경이 있어. 여봐라 방자야, 오늘은 나 숨 좀 쉬러 나가야겠다. 도련님 남원 구경이야. 발끝마다 깔렸죠. 산에 나물 캐는 처녀들은 땀방울 노래. 우물가엔 수다가 둥실, 시장엔 술 기운 콩쾅. 그건 싫다고요. 그럼 진짜 명승을 드릴까요? 북문박산성도 괜찮고 관악묘도 근사하지만 뭐니 해도 남문 바꾸고 삼남이 임모한 칭찬하는 자리. 광안루 오작교 거긴 딴 세상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 남문 밖으로 바람을 타고 가자. 우리 발걸음의 박자로 낡은 기와 위에도 봄은 새로이 앉아. 오늘의 하늘이 우리를 밀어주잖아. 광안루 이름만 불러도 설레는 곳. 한 번만 건너가면 운명이 손을 흔들 것 같아. 남원아 길을 열어라. 심장이 먼저 뛰는 곳. 광안루 오늘이 시작이다. 아버지의 눈썹은 번개처럼 무섭겠지. 하지만 내 하루는 내 손으로 펴고 싶어. 좋은 경치 한 번이 좋은 문장 한 줄이 되어 내 매일의 문을 두드릴지도 몰라. 도련님 벼락은 하늘이 맞고 저는 한 잔과 술 한 줄을 맞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귀는 근질근질. 오늘은 공부가 아니라 견문이죠.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 남문 밖으로 나귀 발굽도 노래해. 또각또각 리듬으로 길가 사람들 눈빛이 우리를 따라오면 그만큼 오늘이 빛난다는 뜻이잖아. 광안루 물빛 따라 꿈이 도는 곳. 오작교 끝 너머로 무언가 기다릴 것 같아. 나무나 숨을 고여라. 첫 장을 넘기는 곳. 광안루 오늘이 시작이다. 광안루 바람이 안내하는 곳. 한 줄의 풍경이 한 사람을 데려올지도. 나무나 조용히 지켜봐라. 이제 시작이다. 분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은 그 처녀가 그네를 굴릴 때마다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마치 선녀가 춤을 추는 듯 아름다웠다. 몽룡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방자를 불렀다. 방자야, 저기 그네 타는 처녀가 누구냐? 누구 말씀이십니까? 보따리 이고 가는 저 할머니요? 아니, 저기 그네에서 막 내려오는 저 아가씨 말이다. 아, 저기 엿장스 말입니까? 이 녀석이 자꾸 딴청을 피우는구나. 저기 분홍 치마 입은 아가씨 말이다. 예사 사람이 아닌 듯한데 누구인지 모르느냐? 아, 저 아이 말씀이십니까? 제가 업어 키우다시피 한 아이죠. 남원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 이름이 무엇이냐? 이 고을 퇴기 월매의 딸 성춘향입니다. 기생은 아니지만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퇴기란 은퇴한 기생을 말한다. 춘향은 기생의 딸이었지만 기생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충범하게 자란 규수였다. 춘향이라. 이름도 예쁘구나. 방자야, 가서 춘향이를 좀 불러오너라. 도련님, 어림없는 말씀 마십시오. 춘향이는 자존심이 세서 웬만한 양반들이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서 부른다고 올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부르는데 안 온단 말이냐? 잔말 말고 가서 불러와라. 방자는 마지못해 투덜거하며 그네 터로 향했다. 춘향이 그네에서 내려오자 방자가 슬며시 뒤로
다가가 소리쳤다. 춘향아, 엄마야, 이 녀석아, 간 떨어질 뻔했잖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너 요새 잘 지내냐? 얼굴이 훤하구나. 남이사 잘 지내든 말든 술 냄새 풍기지 말고 저리 가. 야, 큰일 났다. 저기 광안루에 계신 사또 자제 도련님이 너를 좀 보자고 하신다. 책방 도련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부르신대? 네가 또 쓸데없는 소리 했지. 내가 도련님께 네 칭찬을 좀 했지. 도련님이 네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하셨어. 아주 잘생기고 점잖은 분이니 한번 가서 뵙는 게 어떠냐? 안 돼. 가서 이렇게 전해라. 처녀가 모르는 남자의 부름을 받고 함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점잖지 못하게 여자를 오라가라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나는 못 간다고 해. 춘향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방자는 터덜터덜 돌아와 몽룡이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 도련님, 제가 뭘 했습니까? 춘향이가 아주 매섭게 거절하더이다. 뭐라고 하더냐? 처녀가 함부로 남자를 만날 수 없고 도련님 체면에도 맞지 않으니 못 간다고 합니다. 허허, 그 말이 맞구나. 춘향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말하는 게 아주 바르고 당차구나. 몽룡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춘향의 올바른 태도에 더 마음이 끌렸다. 몽룡은 붓을 들어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 방자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까 무례하게 부른 것을 사과한다고 전하고 이 편지를 전해라. 답장을 꼭 받아와야 한다. 아이고, 또 가야 합니까? 방자는 투덜거리면서도 편지를 들고 춘향의 집으로 향했다. 춘향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방자가 다시 크게 소리쳤다. 춘향아, 방자 이 녀석, 왜 또 와서 난리야?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 도련님이 사과하신다면서 편지를 주시는데 어떡하냐? 자, 여기 받아라. 그때 방 안에서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가 나왔다. 무슨 일이냐? 방자 내가 웬일로 또 왔어? 사또 자제 도련님이 춘향이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사또 자제께서? 춘향아, 어서 읽어보거라. 춘향은 수줍은 듯 편지를 받아 읽었다. 편지에는 춘향을 처음 본 순간 느낀 설렘과 예의를 지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시로 적혀 있었다. 글씨도 명필이고 시도 참 좋네요. 그것 봐라. 내가 너를 가질 때 선녀가 복숭아꽃을 주는 꿈을 꿨는데 도련님 성이 이 시이니 오얏나무. 자두나무. 이자가 아니냐. 복숭아와 오얏나무가 만났으니 천생연분이로구나. 어서 답장을 써라. 춘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답장을 썼다. 몽룡의 마음에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만남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다. 방자야, 여기 답장이다. 도련님께 잘 전해드려. 그럼 그렇지. 술값이나 두둑이 챙겨달라고 해라. 방자는 답장을 품에 넣고 신나게 광안으로 달려갔다. 몽룡은 목이 빠지기 기다리고 있었다. 방자야, 오느냐? 그래, 답장은 받아왔느냐? 아이고,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술이나 한 잔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이 애를 태우는구나. 어서 내놓아라. 방자가 등을 들이다 편지를 내밀자 몽룡은 잽싸게 낚아채어 뜯어보았다. 춘향의 아름다운 글씨와 마음에 감동한 몽룡은 무릎을 탁 쳤다. 하하하, 춘향이가 내 마음을 받아주었구나. 오늘 밤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는구나. 정말 꿈만 같도다. 몽룡은 춘향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방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싱글뱅글 웃고 있는 몽룡을 보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길래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오늘 밤에 오라고 합니까? 어디 소인도 내용 좀 들어봅시다. 내까진 녀석이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래도 한번 들려줄까?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래, 네가 우리 사이를 이어준 중매쟁이가 아니냐? 내가 읽을 테니 잘 들어보아라. 몽룡은 신이 나서 손으로 무릎을 탁탁 치며 장단을 맞추었다. 그는 편지에 적힌 시를 읽기 시작했다. 이 몸의 정절은 3번 다시 태어나도 변치 않으리라.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지만 굳이 찾아오시는 님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으랴. 춘향이 몽룡의 방문을 허락한다는 뜻이었다. 시를 다음은 몽룡이 다시 한번 무릎을 치며 물었다. 어떠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알아듣기는 했습니다만 도련님, 무릎 좀 그만 때리십시오. 그러다 다리 아파서 오늘 밤에 춘향이 집에 못 걸어가십니다. 몽룡은 춘향의 답장을 소중하게 소매 속에 넣었다. 그리고 춘향이 그네를 뛰던 자리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이봐라, 방자야. 예,
나귀를 준비해라. 이제 광안로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 집으로 가야겠다. 황제라 나귀를 끌어다 몽룡 앞에 세우며 짓궂게 물었다. 여기서 볼 일은 아주 확실하게 다 보셨나 봅니다. 방자의 빈정거림을 뒤로하고 몽룡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그는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지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렸다. 몽룡은 아버지께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아버지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어머니를 불러봤지만 어머니가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정신이 멍했다. 저녁 밥상을 받았지만 밥과 국을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음을 다잡으려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글자 한자가 두 자로 보이고 두 자가 한자로 보였다. 어려운 유교경전인 대학을 읽으려 하는데 엉뚱하게 맹자 구절이 튀어나오고 맹자를 읽으려니 갑자기 사랑 노래가 담긴 시전 구절이 튀어나왔다. 내가 이게 웬일이라니. 몽룡은 애써 마음을 진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가슴속은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처럼 울렁거렸고 눈앞에는 오직 그네를 타며 오르락내리락 하던 춘향의 모습만 아른거릴 뿐이었다. 한편 몽룡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고 괜히 책장만 소리나게 남겼다. 몽룡은 논어, 맹자, 주역 같은 어려운 책들을 펼쳐놓고 건성으로 읽어댔다. 그래도 책 읽는 소리가 사랑방까지 들리자 이를 듣고 있던 부사는 흐뭇해하며 곁에 있는 낭청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게 낭청, 어린 것이 참 기특하지 않소? 저렇게 밤낮 없이 글을 읽으니 나보다 훨씬 낫겠구려. 낭청은 늙고 경약한 몸으로 하루 종일 부사를 따라다니느라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부사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지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제가 늙었지만 걷는 거야 사또를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뭐 그리 기특할 게 있겠습니까? 누가 낭청더러 기특하다 했소? 우리 몽룡이가 기특하단 말이지. 낭청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아, 도련님 말씀이시오? 도련님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재주가 뛰어나고 공부를 저리 열심히 하니 소년 급제는 문제 없을 것이오. 소년 급제뿐이겠습니까? 도련님은 이마와 코가 잘생겨서 나중에 높은 벼슬에 오르고 훌륭한 정승이 될 관상입니다. 허허, 낭청이 사람 볼 줄 아는구려. 기분이 좋아진 부사는 통인을 불러 술상을 내오라고 했다. 사또, 식사 후에 바로 술을 드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실 낭청은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사양하는 척 체면을 차린 것이었다. 그러나 부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밥 먹고 마시는 술이 식독을 없애준다는데 밥에 무슨 독이 있단 말이오? 백성들을 괴롭혀서 빼앗은 쌀로 지은 밥에는 무서운 독이 있다고 하지요. 그럼 내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탐관오리란 말이오? 참으로 고약한 말이군. 사또께서 탐관오리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땅을 사신 것은 잘못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든 백성들이 알면 좋게 생각할 리 없지요. 낭청이 뼈있는 말에 부사는 마음을 바꾸고 껄껄 웃었다. 과연 낭청의 말이 옳소. 내 생일 선물로 받은 돈으로 산 땅이지만 당장 팔아서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쓰겠소. 부사는 기분 좋게 술을 재촉했고 낭청도 안도하며 술을 받아 마셨다. 부사는 다시 통인을 불러 초 두 자루를 꺼내주었다. 이걸 책방 도련님께 갖다 드려라. 오늘 밤 이 초가 다 탈 때까지 글을 읽으라고 전해라. 통인이 나간 뒤 부사는 다시 자리에 누우며 몽룡의 장가번에 걱정을 했다. 낭청은 남자가 여자를 알게 되면 공부에 방해된다며 맞장구를 쳤다. 맞소. 나도 젊은 시절 기생에게 빠져 공부를 게을리했지. 그래서 과거 급제가 늦어진 게요. 두 늙은이는 자식 자랑과 신세 한탄을 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한편 몽룡은 춘향 생각에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몽룡은 책 위에 춘향이 준 편지를 펴놓고 외우다가 종이에 춘향의 이름을 쓰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방자가 창밖에서 불렀다. 도련님, 큰일 났소. 무슨 큰일이냐? 아버지께서 주무시느냐? 주무시기는커녕 사또께서 이 초 두 자루가 다 탈 때까지 도련님 글 읽는 소리를 듣겠다고 하십니다. 몽룡은 방자가 내미는 초를 받아 방바닥에 내던졌다. 이놈아, 누가 이걸 가져오라더냐? 아버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화내실 게 뭐 있습니까? 이 초를 다 태우려면 오늘 밤은 다 갔습니다. 이 초를 언제 다 태우느냐? 이러다간 오늘 춘향이를 못 보겠다. 도련님, 아직 여자를 만나기엔 멀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이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도련님이 어떻게 여자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방자의 조롱에
몽룡은 오기가 생겼다. 그는 방자에게 꽈를 물었다. 예, 방자야. 좋은 수가 없겠느냐? 간단합니다. 초 2개를 한꺼번에 켜놓고 글을 읽으시든가 아니면 아예 초를 들고 춘향이 집에 가서 켜놓고 노시든가요. 내일 아침에 다 탄 초만 보여드리면 그만 아닙니까? 부모님을 속이는 건 죄가 되지 않느냐? 효도도 중요하지만 춘향이를 못 봐서 병이 나면 그게 더 불효지요. 네 말이 옳다. 오늘 밤엔 춘향이를 만나고 내일 2배로 효도하마. 몽룡은 결심을 굳히고 부사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는 몇 번이나 방자에게 사랑방 봉투를 살피게 했다. 방자야, 상방에 불 꺼졌나 보고 오너라. 아직 낭청나리와 이야기 중이십니다. 시간이 흐르나 마침내 방자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되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코를 고시고 낭청나리는 잠꼬대를 하십니다. 그래? 어서 가자. 소리 내지 말고 살금살금 나가자. 몽룡은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방자의 신발 뒤축을 밟기도 했다. 도련님, 왜 그리 허둥지둥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따라오시는 것 같구나. 걱정 마십시오. 벌써 한참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몽룡은 마음을 놓고 밤거리를 걸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마을은 고요했다. 몽룡은 문득 감상적인 기분이 들었다. 방자야, 왠지 마음이 짠하구나. 너무 기쁘면 슬퍼진다더니 인생이란 게 참 더덥지 않느냐. 도련님, 좋은 날에 왜 그런 슬픈 소리를 하십니까? 슬픈 일은 제가 다 맡을 테니 도련님은 즐겁게 노십시오. 방자는 흥을 돋우기 위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두 사람은 개울을 건너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장구가 덩덕쿵 덩실덩실 발이 간다 물소리 따라 밤이 간다 덩실덩실 웃음 한 자락 춘향 집으로 달빛 따라 피아노와 장구던 다 왔습니다. 저기 개 짖는 소리 들리시죠? 춘향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몽룡이 대문을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문이 잠겼구나. 어쩌면 좋으냐?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방자는 솥뚜껑 같은 손으로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문 열어라. 춘향아, 문 열어라. 방자의 고함 소리에 동네 개들이 지저댔다. 잠시 후 안에서 월매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누가 이 밤중에 남의 집 문을 부수려 드시오? 쉬. 조용히 하고 문 여시오. 쉬라니? 어디서 건방지게. 월매가 빗장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방자를 본 월매는 더욱 화를 냈다. 내 녀석이구나. 감히 어디라고 행패냐? 나보다 높으신 양반이 오셨소. 책방 도련님 행차시오. 뭐라고? 도련님이? 월매가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으나 몽룡은 방자의 무례함에 놀라 단 모퉁이로 숨어버린 뒤였다. 도련님이 안 계시네. 늙은이가 하도 꽹꽹거려서 화가 나 돌아가셨나 보. 아이고, 이를 어째.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찼구나. 월매가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하자 몽룡이 쑥스러운 듯 나타났다. 나 여기 있네. 가지 않았네. 아이고,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몰라 뵙고 실수를 했습니다. 월매는 호들갑을 떨며 몽룡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자고 있던 하인 상단이를 깨워 불을 켜게 했다. 어서 들어오시오. 누추하지만 이리로 오시오. 중문까지 마중 나온 춘향이 몽룡을 맞이했다. 방자가 된 초롱불 빛 아래 춘향의 얼굴이 고왔다. 내가 올 줄 알았느냐? 오실 줄은 알았으나 밤이 깊어 내일이나 오시려나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수줍어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몽룡은 방석에 앉았고 춘향은 문가에 다소곳이 앉았다. 이리 좀 가까이 와 앉아라. 여기도 좋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몽룡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나이가 몇이냐? 16살입니다. 나와 동갑이구나. 생일은 언제냐? 3월 초하루입니다. 참 신기하구나. 생일까지 갔다니. 우리는 천생연분인가 보다. 몽룡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때마침 월매가 술샘을 들고 들어오자
반가워했다. 도련님, 변변치 않지만 술 한 잔 드시지요. 우리 춘향이가 아직 어려서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월매는 춘향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춘향이 붉어진 얼굴로 술잔을 건네자 몽룡은 잔을 받지 않고 상위에 놓았다. 술을 마시기 전에 할 말이 있네. 춘향이를 내게 주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와 춘향이 백년가약을 맺게 해달란 말일세. 첫눈에 반했으니 그냥 갈 수 없네. 그건 어렵습니다. 도련님은 양반 때 귀한 자제분이시고 제 딸은 비록 기생의 딸이나 양반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떠나시면 춘향이나 어찌됩니까? 첩이나 과부 신세가 될 텐데 어미로서 그 꼴은 못 봅니다. 월매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몽룡의 마음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다. 걱정 말게. 내가 맹세하겠네. 평생 춘향이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겠네. 하늘이 무너져도 이 약속은 변치 않을 걸세. 몽룡의 굳은 맹세에 월매도 마음이 움직였다. 도련님, 진심이 그러하시다면 허락하겠습니다. 대신 증서라도 하나 써주십시오. 몽룡은 망설임 없이 종이에 글을 썼다. 하늘과 땅이 오래도록 변치 않듯이 우리의 맹세도 영원하리라. 참, 이제 도련님은 내 사위입니다. 월매는 몽룡이 준 증서를 소중히 챙겼다. 세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기쁨을 만끽했다. 월매는 죽은 남편 생각에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곧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다. 춘향아, 건주가 한 곡 불러보거라. 저는 부를 줄 모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즐거움을 나누자는 것이다. 흉보지 않을 테니 한번 불러보아라. 춘향은 단전히 앉아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인생의 덧없음과 사랑의 기쁨을 담은 노래였다. 짧은 밤 스치는 바람도 인연이면 노래가 되네. 사랑은 머물다가도 이 마음은 남아 흐르네. 좋다! 노래도 좋고 목소리는 더 좋구나. 몽룡도 답가를 부르며 춘향에게 술을 꺼냈다. 밤이 깊도록 술잔이 오가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이제 빠져줄 테니 편히 쉬십시오. 눈치 빠른 월매는 방자와 함께 자리를 비켜주었다. 방 안에 단둘이 남은 몽룡과 춘향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련님, 담배 한 대 태우세요. 춘향이 정성스럽게 담뱃불을 붙여 건넸다. 몽룡은 꿈만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라면 깨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밤은 깊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탁 울음소리가 들리자 춘향이 깜짝 놀라 몽룡을 깨웠다. 도련님, 일어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또께서 아시면 큰일 납니다. 더 있고 싶은데 야속하구나.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걱정 마라.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오늘 밤에 다시 오마. 몽룡은 춘향이 끓여준 미음을 급히 마시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춘향은 대문까지 따라 나와 아쉬운 듯 그를 배웅했다. 그날 이후 몽룡은 매일 밤 춘향의 집을 찾았다. 두 사람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깊은 정을 나누었다. 때로는 글 공부를 하고 때로는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몽룡이 공부할 때 춘향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곁을 지켰다. 그러다 몽룡이 장난기가 발동해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면 춘향은 아이처럼 웃으며 받아주었다. 어흥! 내가 널 잡았다. 아이고, 깜짝이야. 몽룡은 춘향이 무릎을 베고 누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꼈다. 공부는 뒷전이었지만 사랑은 날마다 깊어만 갔다. 몽룡이 책을 덮으며
불평을 쏟아냈다. 공자니 맹자니 하는 옛 성인들이 내 큰 원수고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우리 아버지가 작은 원수야.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무엇을 하시게요? 바느질이라도 하시렵니까? 춘향이 짓다만 몽룡의 얇은 여름옷을 꺼내 바느질을 시작했다. 몽룡은 누워서 등잔불에 비친 춘향의 얼굴을 반니 바라보았다. 그래, 공부고 뭐고 다 치우고 종일 너하고 마주 앉아서 바느질이나 했으면 좋겠구나. 망측해라. 대장부가 무슨 바느질을 한다고 그러시오? 절에 있는 스님들은 자기 손으로 옷을 다 지어 입는다더라. 공부만 안 시키면 나도 스님이나 되고 싶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종이나 치고 불경이나 외우는 게 차라리 낫겠어. 망측해라. 도련님이 스님이 되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너도 여승이 되면 되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몽룡이 벌떡 일어나 합장하는 흉내를 냈다. 춘향이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망측한 소리 그만하고 글이나 읽으시오. 스님에게 아내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참 그렇구나. 그럼 스님은 못 되겠다. 너도 여승 될 생각은 말아라. 몽룡은 다시 글을 읽는 척하다가 방구석에 세워둔 물건을 가리켰다. 검은 밤 같은 자루 속에 숨겨둔 웃음 하나 손끝이 먼저 말 걸면 방 안에 달이 뜬다. 처음 온 날부터 솔직히 말해 저 그림자만 보면 겁이 났어. 이름 없는 건 더 무서운 법. 대체 넌 뭘 숨겨둔 거야? 검었어 검은고 그런 이유냐. 한 번만 들려줘 지금 여기서. 내가 뭘 믿고 사는지 소리로 좀 가르쳐줘. 이름은 있어요. 겁낼 것 없죠. 공부 안 하면 나타난다던 귀신. 농담이에요 도련님. 그 눈이 더 장난스러워요. 줄을 뜯어야 소리가 나요. 말로만 조르면 아무것도 안 나요. 바늘 멈추고 손을 놓으면 오늘은 공부가 끝난 거예요. 한 줄 한 줄 달이 뜬다. 우리 사이 고요가 춤춘다. 장난인 듯 시작했는데 심장이 먼저 박자를 한다. 한 곡조 운명 같다. 가볍게 웃던 말이 깊어졌다. 혹은 너야 이 한마디. 검은 고위로 사랑이 뜬다. 걱정 마 내일은 내일이야. 못 외우면 배가 아픈 척하면 돼. 외아들이라 세상은 날 봐주지. 그러니 오늘은 너의 소리를 봐. 전자문 글자도 노래가 되면 역사도 영웅도 내 입에 놀아. 높고 낮은 그 사이에 이상하게 네가 들어와. 글자를 엮어 세상을 부르면 나는 그 틈에 맘을 엮어요. 도련님은 참 말을 잘 갖다 붙여. 나는 더 못하게 자꾸 웃게 해요. 노린 척만 하려 했는데 손끝이 자꾸 진심을 말해. 지금 이 방 이 장단 위에 나도 몰래 약속을 놓게 돼. 한 줄 한 줄 달이 뜬다. 우리 사이 고요가 춤춘다. 장난인 듯 시작했는데 심장이 먼저 박자를 한다. 한 곡조 운명 같다. 가볍게 웃던 말이 깊어졌다. 혹은 너야 이 한마디.
그 사이를 잇는 이 한 소절 웃음으로 건넨 시작이 우리의 이름이 된다. 천하의 문장과 이 몽룡이 남이 지은 노래만 부를 리가 있느냐? 목이 마르구나. 뭐 먹을 것 좀 없느냐? 춘향이 상단을 부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식상이 들어왔다. 하지만 술이 없는 것을 보고 몽룡이 토라졌다. 내가 밥 굶고 다니는 거지인 줄 아느냐? 밤낮 밥만 주게. 그럼 이 술안주도 드리지 말아야겠군요. 상단아, 상을 물려라.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내란 원래 아내에게 투정 부리는 맛에 사는 법이다. 여자도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맛에 산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 술이나 한 잔 다오. 춘향이 못 이기는 척 술을 내왔다. 몽룡은 연거푸 술을 마시며 기분이 좋아졌다. 배도 부르니 수수께끼나 하나 하자. 홍두깨가 알낳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총을 쏘는 것이다. 총알이 나가니 알을 낳는 것 아니냐? 재밌네요. 그럼 제가 하나 낼게요. 타러 갈 때 타고 가서 타면 못 타고 못 타면 타고 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도통 모르겠구나. 관아에서 빌려주는 곡식인 환상을 타러 가는 소를 말합니다. 곡식을 타면 받으면 소에 짐을 실어야 하니 사람은 못 타고 곡식을 못 타면 못 받으면 빈소니까 사람이 타고 오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시골 수수께끼를 내가 어찌 알겠느냐. 술 기운이 오른 몽룡은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혼자 추니 재미없다. 너도 일어나서 같이 추자. 춘향도 몽룡에게 이끌려 함께 춤을 추었다. 두 사람의 춤 사위가 어우러지며 방 안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몽룡은 춘향을 번쩍 들어 안고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둥둥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로구나. 팔 아프시겠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아니다. 아무리 안아도 무겁지 않다. 네가 바로 내 사랑인데 무엇이 무겁겠느냐. 이번에는 네가 나를 좀 업어다오. 망치키라. 남자가 여자한테 업히다니요. 사랑하는 사이에 망측할 게 무엇이냐. 결국 춘향이 몽룡을 등에 업었다. 춘향은 비틀거리면서도 몽룡을 업고 방을 돌며 사랑 타령을 불렀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우리 도련님 내 사랑이야. 남산의 턴덩굴처럼 얽히고 설킨 우리 사랑이야. 한참을 놀던 몽룡이 춘향의 등에서 내려와 물었다. 나를 업어보니 아이를 업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느냐? 우리 닮은 아이 하나 낳아라. 지금 아이를 낳으면 남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몰래 키우면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고 천덕꾸러기가 될 텐데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신분 차이 때문에 정식 혼인이 아니면 그 자녀가 차별을 받았다. 춘향의 말에 몽룡은 춘향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늦어도 3년 안에는 과거에 급제할 것이다. 그때 너를 당당하게 서울로 데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기쁜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고 슬픈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다는 말이 있다. 몽룡과 춘향이 사랑에 빠진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때로 다투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어만 갔다.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이들에게도 슬픈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로 간다. 내일로 간다. 말끝이 칼이 되어 방안을 가른다. 나른해가 내 등에 깃드니 이조참 판상경명이 떨어졌다. 너도 어미 모시고 당장 채비해. 한치도 늦추지마 집안이 먼저다. 네가 요새 어디를 떠도느냐 몽룡아. 그
글이냐 술이냐 소문이냐 여자냐 양반의 길에 흙 묻히지 말아라. 서울 바람에 한 번 소문나면 끝이다. 아버님 제 발이 묶인 게 아니라 제 가슴이 묶였습니다. 이름 하나에 데려가고 싶어. 눈이 먼 제가 명령 앞에 서면 입을 잃습니다. 충영아 난 너를 버리려 온 게 아냐. 하지만 집안의 문은 내 힘으로 못 연다. 내가 죄라면 사랑은 죄뿐인데 왜 사랑이 출세의 적이 되어야 하나. 경사라며 웃던 내 입술이 네 눈물에 바로 금이 간다. 따라가겠다던 내 말이 웬 너에겐 죄가 되니 죄가 되니. 떠나면 우리도 떠나나. 서울길 위에 사랑을 내려놓나. 내 이름이 너의 짐이 된다면 내가 남아 너의 혀를 지키리라. 떠나도 마음은 떠나지만 거울처럼 반지처럼 흩어지지 마. 이별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약속은 끊어지지 마. 다 알겠어 다 들었어 그 말들. 전한 비가 네 앞길을 더럽힌다지. 바다가 마르고 돌이 녹아 돌아더니 그 맹세도 신분 앞에 무릎 꿇나. 나를 두고 가려거든 차라리 날 베고 가. 살아서 기다리는 건 죽음보다 더해. 그런데도 넌 다시 올게 말 안 해. 돌아올 길이 있다면 왜 지금 떠나. 이 밤중에 곡소리로 뒤집을 작정이냐. 내 딸 눈물을 장사 미천으로 두진 않아. 1년을 품고 놀다 헌신짝이냐. 양반님들 책임도 벼슬 따라오르냐. 못 데려가 그 입 다물어 몽룡도련님. 내 딸이 생과부로 늙게 둘 셈이냐. 나쁜 놈 소리 들어도 난 말한다. 사랑 훔쳤으면 목숨처럼 갚아라. 떠나면 우리도 떠나나. 서울길 위에 사랑을 내려놓나. 내 이름이 너의 짐이 된다면 내가 남아 너의 혀를 지키리라. 떠나도 마음은 떠나지마. 거울처럼 반지처럼 흩어지지마. 이별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약속은 끊어지지마. 어머니 분노를 잠시 접어두세요. 제가 낳는 건 버림이 아니라 칼날 같은 선택. 도련님 부모의 등을 꺾고 오면 그 혀의 상처가 평생 우리를 찌를 테니. 나는 지킬게요 당신 이름의 길. 내가 울음 삼켜도 끝내 지킬 길. 단 하나만 약조해요. 과거 급제 문을 열고 나를 찾아와요. 춘향아 네 말이 나를 살린다. 내 사랑이 네 혀를 삼키지 않게. 하늘이 무너져도 널 잊지 않겠다.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온다. 거울에 비친 얼굴로 서로를 안고 반지에 새긴 맹세로 서로를 묶고. 떠나면 더 깊이 남는다. 헤어짐이 사랑을 증명한다. 떠나도 마음은 떠나지마. 거울처럼 반지처럼 변하지마. 새벽 딱 울어도 우리 약속 울지마. 약속은 끊어지지마. 다음 날 아침, 몽룡은 가족과 함께 서울로 떠났다.
남원을 벗어날 무렵 그는 춘향과 자주 놀던 정자 오류점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도련님, 저기 좀 보십시오. 버드나무 그늘에서 상단이 뛰어왔다. 도련님, 아씨께서 가시는 길에 드시라고 술과 안주를 보내셨습니다. 춘향이는 어디 있느냐? 저기 소나무 뒤에 숨어서 보고 계십니다. 도련님 체면에 방해될까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몽룡이 바라보니 춘향이 소나무 뒤에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몽룡은 말에서 뛰어내려 춘향에게 달려갔다. 여기까지 나왔느냐?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나왔느냐? 도련님 가시는 모습이라도 먼 발치에서 보려고 왔습니다. 이제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울지 마라. 몸은 가도 마음은 여기 두고 간다. 꼭 다시 올 테니 기다려라.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대부인 마님께서 왜 안 오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나는 간다. 부디 잘 있어라. 부디 평안히 가시오. 몽룡은 몇 번 이후 뒤를 돌아보며 떠나갔다. 춘향은 그가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정말 가버리셨구나. 무정하신 분. 그만 울고 일어나라. 간 사람은 간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청승맞게 길바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는 어쩜 그리 매정하세요. 내가 매정한 게 아니라 네가 어리석은 거다. 그놈이 갈 때 돈 한 푼이라도 주고 가더냐?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빈손으로 간 걸 보니 아주 깍쟁이 놈이로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도련님은 꼭 다시 오실 거예요. 오냐 두고 보자. 첫정이라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춘향은 월매와 상단에게 부축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오류종에서 몽룡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돌아온 춘향은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머니 월매가 딸이 걱정되어 밥과 죽을 가져왔곤 했다. 아까 제발 뭐라도 좀 먹어라. 이러다 몸 상한다. 춘향은 늙은 어머니가 애쓰는 모습이 미안해 숟가락을 들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 목이 메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월매는 숟가락을 놓는 딸을 보며 속상한 마음에 화를 냈다. 인년아, 너는 소밥만 중요하고 어미는 안중에도 없느냐? 네가 굶으면 내 마음은 편하겠어? 내가 내 앞에서 답답해 죽는 꼴을 봐야겠냐?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먹을게요. 지금은 잘 안 넘어가니 나중에 먹을게요. 춘향은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몇 숟 뺄 때는 둠마는 둠하며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 춘향은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혼자 탄식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보내지 말 것을. 차라리 따라갈 것을. 이별이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네. 도련님도 나처럼 잠 못 드시려나. 며칠 동안 그리움에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든 춘향의 귀에 문 밖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춘향아, 궁결에 몽룡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잠든 춘향을 보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여자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나는 너를 찾아 천리길을 달려왔건만 너는 나를 잊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구나. 야속하다. 몽룡은 눈물을 흘리며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춘향이 버선발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몽룡의 옷자락이 스친 듯 했을 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마당에는 달빛 아래 팥초잎만 흔들리고 반딧불이만 깜빡일 뿐이었다. 꿈이었구나. 야속한 꿈이로구나. 오신님을 붙잡지는 못할 망정 잠든 나를 깨어나주지. 꿈속에서라도 나를 찾아오신 걸 보니 도련님도 내 생각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몽룡이 떠난 지 20일이 넘은 어느 날이었다. 방자가 춘향의 집으로 급히 뛰어들어왔다. 춘향아, 잘 있었느냐? 도련님한테서 편지가 왔다. 춘향은 방자가 건네준 편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먼 길 가시는 동안 발병은 안 나셨소? 도련님께서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셨소? 가시는 길에 내 생각은 하시더이까? 평소 하인 방자를 함부로 대하던 춘향이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자 방자는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론 춘향이 안쓰러워 점잖게 대답했다. 아무 탈 없이 가셨다. 도련님도 길에서 밤낮 네 이야기만 하시더라. 내가 떠나올 때 이 편지를 주시면서 차마 울지는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는 걸 보고 내가 다 슬퍼서 먼저 울었다. 춘향은 하녀 상단을 불러
방자에게 술상을 잘 차려주라고 이르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편지를 뜯어보았다. 편지에는 몽룡이 애타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세월이 물같이 빠르구나. 나는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그대를 남원에 두고 홀로 오니 서울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치 허허벌판에 있는 것만 같다. 밤낮으로 네 모습과 목소리가 아른거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겠구나. 산을 봐도 나무를 봐도 다 너로만 보인다.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부디 마음 변치 말고 몸 조심히 기다려라. 몽룡은 편지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집안 식구들의 안부도 물었다. 상단이도 잘 있느냐? 우리 집 청삽살개는 밥 잘 먹느냐? 석류꽃은 피었는지 늙은 향나무 그늘은 여전한지 궁금하구나. 춘향은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봉투까지 탈탈 털어보았지만 더 이상의 내용은 없었다. 왜 편지를 이렇게 짧게 쓰셨을까? 어머니, 낮잠을 자던 월매가 부스스 일어났다. 왜 그러냐? 도련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무엇라 하더냐? 월매가 문지방 너머로 마루에서 술을 마시는 방자를 보며 물었다. 방자 왔느냐? 무사히 다녀왔어? 아주머니 편안하셨소? 그까지 서울길 10번 다녀온들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후, 잘 있느냐고, 어머니도 평안하시냐고 물으셨어요. 상단이 안부랑 마당에 핀 석류꽃이랑 파초잎은 얼마나 자랐는지, 늙은 향나무랑 삽살개도 잘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월매는 못마땅한 듯 바닥에 침을 퉁 뱉었다. 망할 녀석. 사내 대장부가 무슨 별 쓸데없는 잔소리를 다 늘어놓았네. 할 일이 꽤 없었나 보다. 그래? 그게 다냐? 다른 말은 없어? 춘향은 어머니의 타박이 거슬렸지만 콕 참고 대답했다. 다른 말은 없어요. 천하의 구두쇠 같은 녀석. 이번 편지에 돈 한 푼 보낸다는 말도 없단 말이냐? 월매는 실망하여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춘향은 곧바로 붓을 들어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춘향은 몽룡이 떠난 후 눈물로 지새운 날들과 변치 않을 사랑을 편지에 담았다. 도련님, 춘향입니다. 도련님 떠나신 후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셨다니 기쁘면서도 다시 뵐 날이 아득하여 슬픔이 앞섭니다. 저는 오직 도련님만 생각하며 지냅니다. 만약 살아서 다시 뵙지 못하고 죽는다면 제 영혼이라도 서울로 날아가 도련님 곁을 맴돌 겁니다. 아니면 망부석이 되어 도련님과 헤어진 고개 위에 서서 천년만년 기다리겠습니다. 춘향은 감정을 추스르고 몽룡의 앞날을 걱정하는 내용을 이었었다. 하지만 도련님은 대장부입니다. 큰 뜻을 품고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셔야 할 뿐입니다.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기 전에는 저를 찾지 마옵소서. 성공하지 못하고 저를 찾으신다면 저는 차라리 목숨을 끊고 도련님을 뵙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공부에만 전념하십시오. 어머니와 상단이도 잘 있고 마당의 꽃과 나무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도련님이 안 계시니 집을 찾는 사람이 없어 삽살개도 짖을 일이 없습니다. 춘임은 답장을 다 쓰고 나서야 멍하니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나도 참 바보 같지. 도련님 편지는 인편에 왔지만 내 편지는 누가 가져다 준다고 썼단 말인가? 마루에 앉아있던 방자가 춘향의 혼잣말을 듣고 나섰다. 춘향아, 걱정 마라. 네 편지는 내가 전해주마. 마음은 고맙지만 방자 자네가 무슨 일로 또 서울을 간단 말이오? 아, 참 그렇구나. 내가 갈 수는 없지. 방자가 무릎을 탁 치며 말을 이었다. 옳지. 조만간 우리 고을에서 서울로 짐을 나르는 하인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때 그 편에 붙여주마. 이 도령이 서울로 떠난 뒤 춘향이 정조를 지키내 지낸다는 소문이 남원 전체에 퍼졌다. 그러자 마을의 건달과 한량들이 춘향에게 흑심을 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돈자제인 이 도령이 무서워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하지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그들의 겁은 점점 사라졌다. 얘들아, 내가 춘향이를 한번 꼬셔볼까? 어림도 없다. 그 아이는 전돈 먹을 때부터 성격이 후추처럼 매서웠어. 너희는 어림도 없어. 춘향이를 꼬실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술집과 노름판을 넘어 관청의 하인들 사이에서도 오르내렸다. 심지어 춘향의 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며 헛기침을 하거나
대문을 발로 차고 도망가는 자들도 생겨났다. 춘향은 이 도련이 없는 서름에 더해 이런 괴롭힘까지 당하며 하루하루 말라갔다. 어렵구나. 어려워. 정조를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양반이 아니면 절개도 못 지킨다는 말인가. 춘향은 서울로 간 이 도련에게서 편지 한 통 오지 않는 것이 더욱 야속했다.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나를 잊으셨나. 병이라도 드셨나. 야속한님아. 꿈에서라도 한번 다녀가시지. 한편 남원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왔다. 그의 이름은 변학도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여자를 좋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변부사는 집안 배경 덕분에 벼슬길에 올랐지만 가는 곳마다 여자와 돈 문제로 말썽을 일으켰다. 이번에 남원 부서로 오게 된 것도 남원의 미인 춘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변부사는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관아의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이놈들 왜 이제야 왔느냐? 남원이 몇 리나 된다고 이렇게 늦어? 변부사는 화를 내며 하인들을 내쫓으려다 남원 소식을 물어볼 사람이 없어 다시 멈칫했다. 그때 다리를 다쳐 뒤늦게 도착한 방자가 들어왔다. 새 사또님께 인사 올립니다. 오냐, 너는 이 고을 일을 잘 아느냐? 소인이 이곳에서 20년을 살았으니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 내 듣기로 이 고을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다던데 그것이 무엇이냐? 유명한 것이라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이놈이 눈치가 없구나. 절세미인 말이다. 변부사는 춘향을 염두에 두고 물었지만 방자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딴청을 피웠다. 변부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임 행사를 서둘렀다. 3일 후 변부사는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다른 업무는 제쳐두고 기생들의 명단부터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이 고을의 기생들을 모두 점검하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대령해라. 관아의 뜰에 50여 명의 기생들이 줄을 섰다. 변부사는 기생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혀를 짰다. 너는 나이가 너무 많다. 저리로 가라. 너는 이름은 좋은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쓸만한 아이가 하나도 없구나. 변부사는 화가 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는 사실 춘향을 찾고 있었다. 도대체 춘향이란 아이는 어디 있느냐? 왜 명단에 없는 것이냐? 아뢰옵니다. 춘향은 이미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 양반과 결혼을 약속하고 정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명단에는 없습니다. 기가 막히구나. 기생 출신이 정조를 지킨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로다. 당장 춘향을 잡아들여라. 변부사의 명령에 사람들이 춘향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평소 춘향과 알고 지내던 사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복에 우리가 춘향이를 잡아가야 하다니 참으로 난처하구먼. 그러게 말일세. 하지만 사또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사령들이 춘향의 집에 들이닥치자 춘향은 깜짝 놀라 나왔다. 아니, 오라버니들께서 웬일이세요? 새로 오신 사또 때문에 바쁘실 텐데. 춘향은 사령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 싼짓돈까지 쥐어주었다. 사령들은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동생, 정말 미안하네. 신관 사또가 자네를 찾으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해주게. 결국 다른 사령들이 와서 춘향을 재촉했다. 춘향은 어머니 월매를 안심시키고 관아로 향했다. 아이고, 내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간단 말이냐? 천벌을 받을 놈들. 춘향이 관아의 마당에 꿇어앉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숨길 수 없었다. 변부사는 춘향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 과연 소문대로 절세 미인이로구나. 흙 속에 진주가 따로 없어. 변부사 옆에는 정낭청이라는 보자거리 앉아 있었다. 그는 사돈의 비위를 잘 맞추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복의 정낭청 자세히 보니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네. 내가 수많은 미인을 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야. 글쎄요. 미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변부사는 정낭청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춘향에게 몸을 기울였다. 춘향아, 내 행색이 초라하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오늘부터 내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그러면 호강하며 살게 해주마. 못합니다. 춘향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다. 변부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소녀는 비록 천안 출신이나 이미 이 도령님과 백년가약을 맺은 유부녀입니다. 지아비가 있는 몸으로 어찌 두 남자를 섬기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사또의 수청은 들 수 없습니다. 허허, 기생이 유부녀라니. 어릴 때 철없이 한 장난을 가지고 정조를 운운하느냐. 너 같은 계집이 정조를 지키면 양반집 부녀자들은 기절을 하겠다. 변부사는 비웃으며 회유하려 했다. 네가 내 수청을 들면 내일부터 이 고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 도령 따위는 잊고 나와 즐겁게 살자꾸나. 사또님,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법입니다. 제 몸이 찢겨 죽더라도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하지만 변부사의 욕망은 오히려 분노로 바뀌었다. 요 고약한 년, 좋은 말로 타일렀더니 끝까지 말대꾸를 하는구나. 여봐라, 이 년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변부사의 호령에 관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춘향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차가운 숨 관아의 등불 숨은 떨고 법은 웃고 내 이름만 악할 끝 같은 밤 나란 옥을 먹는 입이 말한다 굽혀라 여기선 내가 법이다 고개를 꺾어라 천한 피가 뭘 한다고 절개를 팔아먹나 한 번만 예 하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맑은 물에 귀를 씻었는데 더러운 말이 들려 벼슬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는구나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했지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했지 때리려면 때리시오 죽이려면 죽이시오 내가 무릎 꿇는 순간 당신이 역적이요 내 피가 증거요 내 숨이 서명이요 한 글자면 된다 내 마음의 이름 일편단심 꺾이지 않는다 피로도 못 지운다 배가 내려와도 밤이 덮쳐도 사랑은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붉은 마음아 끝까지 선다 부서져도 선다 찢겨도 선다 나는 두 번 살지 않는다 잡아내리라 잡아내리라 관할 숨이 한 줄로 서라 말 한마디가 곤장이고 눈 한 번이 가리로다 죄목을 적는다 살에 닿는 글씨 거역 모역 불충의 시 서명하라니 목숨의 값 종이 위에 네가 꺾였단다 나는 쓴다 일자 하나 나는 쓴다 심자 하나 한 줄로도 충분해 내 전부는 아붓을 던져도 남아 내 마음은 남아 일편단심 꺾이지 않는다 피로도 못 지운다 배가 내려와도 밤이 덮쳐도 사랑은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붉은 마음아 끝까지 선다 부서져도 선다 찢겨도 선다 나는 두 번 살지 않는다 독하다고들 하지 허나 독한 게 아니다 세상이 비뚤어져 바른 게 아픈 거다 그만하라 말해도 자존심이 칼을 쥐고 칼은 내려놓지 못해 손이 먼저 피를 묻힌다 천매의 뼈가 부러져라 겁을 심어라 봐주는 놈이 있으면 그 놈도 부러뜨려라 법은 내 얼굴 질서는 내 분노 여기서 무릎 꿇어 그래야 내가 산다 일편단심 꺾이지 않는다 죽음도 못 이긴다 칼로 베어내도 불로 태워도 내 마음
일편단심 내 이름으로 일편단심 내 죄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죄다 이 폭력이 죄다 나는 굽히지 않는다 굽히지 않는다 큰 칼 아래 목숨이 떨려도 내 심장 한 글자 아직 뜨겁다 일편단심 한편 월매는 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춘향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와락 달려들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새로운 사또가 정치나 안 하고 사람을 잡는구나. 금쪽 같은 내 딸을 무슨 죄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월매는 피투성이가 된 춘향의 목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아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남을 원망할 것 없다. 다 내 탓이다. 사또가 말을 들었으면 이런 매도 안 맞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아니냐. 고집 좀 그만 부리고 그냥 수청을 들지 그랬느냐. 구경꾼들도 혀를 치며 수근거렸다. 어린 것이 참으로 독하기도 하지. 개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구나. 옥사장이 시커먼 감옥문을 열고 춘향을 밀어넣은 뒤 문을 잠갔다. 월매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절할 듯 통곡했다. 상단이도 문을 두드리며 울었다. 아이고, 아기씨. 어찌합니까? 이 차가운 감옥에서 저 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어 월매를 위로했다. 그때 감옥 안에서 춘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울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죄 없는 제가 설마 죽겠습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니 매 맞는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제발 가세요. 누가 내 딸을 가두었느냐. 내 딸이 나라의 돈을 훔쳤냐. 부모에게 불효를 했냐. 무슨 죄로 내 딸을 죽도록 때리고 가두었느냐. 내 딸 내놔라. 월매가 손톱으로 감옥문을 긁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 춘향이 다시 말했다. 어머니, 제발 나가세요. 억울함을 풀기 전에는 죽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상단아, 어머니 모시고 가거라. 맛있는 죽도 쑤어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려라. 내가 살아서 나가면 네 은혜는 꼭 갚으마. 결국 월매는 상단이와 이웃들에게 이끌려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월매가 집으로 돌아간 뒤 춘향은 차가운 옷바닥에 홀로 누워 있었다. 매 맞은 자리는 불이 난 듯 욱신거렸고 천냉만냉 무거운 짐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벽 틈과 창 틈으로 얼음장 같은 찬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이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는 것도 서러운데 님 얼굴 한번 못 보고 죽다니. 춘향은 70 노모를 혼자 두고 떠날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 살아서 도련님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지. 그때 옥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문을 쾅쾅 차며 소리쳤다. 문 열라면 열어.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사또께서 아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잔소리 말고 열어. 기생이 옥에 갇혔는데 한량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느냐? 사또께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얼씬거리게 하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짝하고 옥사장에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이 녀석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막는 거야. 여보게들 때리지 마세. 이 사람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겠나? 동네 왈자패들이 몰려와 옥사장을 위협하고 회유했다. 우리가 뒤는 다 책임질 테니 문을 열게. 춘향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왈자패들은 춘향에게 줄 이불과 약, 미움을 싸들고 왔다고 우겼다. 그러면 잠깐만 보고 가시오. 내 목이 달아나겠소. 옥문이 열리자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우르르 춘향의 방으로 들어왔다. 춘향아, 몸은 좀 어떠냐? 당신들이 여긴 웬일이시오? 걱정 마라. 내가 맹세코 너를 구해주면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무슨 수로 구한다는 거야? 내 백으로 춘향이를 빼낼 것이다. 사내들은 서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시끄럽게 떠들었다. 내가 장차 장원 급제하여 춘향이를 구해줄 테니 걱정 마라. 그들은 춘향을 위로한답시고 상처를 만지려 하거나 억지로 미움을 거했다. 와주신 건 고맙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오. 하지만 사내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옥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은 책을 읽는 척하다가 곧 투전판을 벌이고 도박을 시작했다. 돈을 걸고 내기를 하며 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어떤 날은 바둑을 두고 어떤 날은 장기를 두며 밤새 시끄럽게 굴었다. 술을 마시고 싸움박질을 하기도 하여 옥사장이 쩌쩔맸다. 제발 조용히 좀 하시오. 사또 귀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소. 한참을 떠들던 왈자패들이 돌아가면 옥가는 다시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다. 뼈를 깎는 듯한 새벽바람이 숭숭 뚫린 문틈으로 들어왔다. 도련님은 어찌 소식 한 장 없으실까? 무심하기도 하시지. 월매는 춘향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이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약을 짓고 무담을 불러 굿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다. 하지만 춘향의 병은 깊어만 가고 옥에서 풀려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변부선은 틈만 나면 춘향을 끌어내어 수청을 들라고 협박하고 매질을 했다. 그럴수록 춘향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지만 몸은 점점 시들어갔다. 어느 날 밤 춘향은 비몽사몽간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춘향은 맑은 강물이 흐르는 대나무 숲에 서 있었다. 소복을 입은 시녀들이 나타나 춘향을 큰 기와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역사 속에 이름난 정절 부인들의 영혼이 모여 있었다. 네가 춘향이로구나. 그 절개가 참으로 갸륵하다. 억울하게 죽거나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여인들이 춘향을 위로했다. 슬픈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에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춘향이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내가 곧 죽으려나 보다. 죽은 사람들을 만나는 꿈을 꾸다니. 다음날 아침 옥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춘향이, 사또가 내일 또 매질을 하라고 하셨네. 이대로는 자네 죽어. 서울에 계신 서방님께 편지라도 한 장 써보게. 안 그래도 도련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도와주세요. 춘향은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편지를 썼다. 옥사장이 이 목념을 모시던 방자를 몰래 데려왔다. 방자야, 이 편지를 도련님께 꼭 전해다오. 내 목숨이 달렸다. 걱정 마십시오. 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달려가겠습니다. 발도 선비구름대어 모였고 먹빛 바람이 종이를 넘긴다. 오늘 누가 나라의 이름이 될 것인가. 문을 걸어 잠근 밤 숨처럼 외운 글줄 춘향의 이름이 내 붓끝을 밀어. 사랑이 내게 준 건 달콤한 꿈만이 아니라 무너지지 말라는 약속, 꺾이지 말라는 맹세. 서울의 하늘은 높고 마음은 더 높아. 창원 한 줄이면 길이 열린다 믿었지. 하지만 내가 찾는 길은 나 하나의 봄으로 끝나선 안 돼. 벼슬을 묻는 목소리 앞에서 내 심장은 한 번 더 자란다. 내가 원하는 건 자리 아니라 흔들린 세상을 바로 세울 증표. 내가 자청한다. 매거사 이 사랑을 넘어 정의로 간다. 정의로 간다. 숨은 이름으로 밝힐 진실로 백성의 눈물을 멈추러 간다. 내가 자청한다. 매거사 명예는 칼이 아니라 등불이다. 어사와보다 뜨거운 맹세로 내가 세상을 흔든다. 내 글은 고요히 번져 큰 강을 이루었고 네 눈은 한 여인만이 아닌 백성을 바라본다. 원한다 말하라 그 소원에 나라의 내일이 함께 걸리리. 전화 들립니다. 웃음 뒤에 숨은 울음. 기와 아래 사는 죄 없는 한숨.
모르겠지. 허나 오늘부터 내 이름은 바람. 낡은 도포 끝 먼지 속에 섞여 가장 낮은 곳에서야 가장 높이 본다. 춘향아, 기다림이 죄가 되지 않게 내가 먼저 죄를 베러 간다. 너를 향한 길이 곧 이 나라의 길이 되도록 어사와는 머리에 마패는 가슴에 빛을 숨긴 채 빛을 찾으러 내가 자청한다. 맹어사 사랑을 데리고 정의로 간다. 내가 자청한다. 내가 자청한다. 내가 자청한다. 남원까지 가는 길에 백성들의 사는 형편을 직접 봐야겠다. 이 몽룡은 길가에서 쉬고 있는 농부들에게 다가갔다. 여보시오, 농사 짓느라 수고가 많소. 이 고을원님 정치는 어떻소? 말도 마시오. 우리 고을엔 사망이라는 게 있어. 사망? 그게 무엇이오? 부자는 패망, 아저는 도망, 백성은 원망, 벼슬아치는 멸망이라오. 농부들은 이 몽룡의 행색을 보며 혀를 찼다. 젊은 양반이 어쩌다 꼴이 이 지경이 되었소? 꼭 춘향이 서방골 날 사람이네. 야, 이 사람아. 춘향이가 얼마나 불쌍한데 그런 망발을 하나. 농부들이 춘향을 걱정하는 말을 듣고 이 몽룡은 마음이 놓이면서도 아팠다. 다시 길을 재촉하던 이 몽룡은 날이 저물어 한 서당에 들렀다. 그곳에는 어린 선비들이 모여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선비들은 이 몽룡을 거지 취급하며 쫓아내렸다. 거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밥 얻어먹고 싶으면 시나 한 수 지어보시지. 선비들은 일부러 아주 어려운 글자를 운으로 띄었다. 좋소. 내 한 수 읊어보리다. 이 몽룡이 즉석에서 기가 막힌 시를 짓자 선비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몰라 배웠습니다. 선비들은 태도를 바꿔 이 몽룡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데 이 고을 사또는 재판을 잘하시오? 남원부사 말이오. 그자는 도둑놈보다 더한 놈입니다. 한 번은 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재판을 걸었는데 사또가 도둑 편을 들었다니까요. 어찌 그런 일이 있어? 소 주인은 소가 2마리고 도둑은 1마리도 없으니 공평하게 나누라며 소를 빼서 도둑에게 주었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 몽룡은 춘향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서러운 마음이 복받쳐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고였다. 그때 한 선비가 장난기를 발동해 몽룡을 속이려 했다. 선비는 나무패에 춘향이 묘라고 거짓으로 써서 무덤가에 꽂아두게 했다. 몽룡은 날도 새기 전에 허둥지둥 그 무덤을 찾아가 펄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춘향아, 이게 웬일이냐? 우리 둘의 백년가약이 다 허사가 되었구나. 너만 보려고 천리길을 달려왔는데 죽었다니 말이 되느냐? 몽룡은 치면도 있고 통곡했다. 보고 싶어. 어찌하란 말이냐? 차라리 나도 데려가거라. 밤이슬이 몽룡의 옷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때 근처 집에 사는 사람이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잠을 깬다. 집주인은 하인을 시켜 무덤가에서 우는 사람을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하인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자 몽룡은 깜짝 놀라 도망쳤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은 춘향의 무덤이 아니었다. 몽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맑은 시냇물에 세수하고 땀을 식혔다. 길을 따라 올라가니 만복사라는 절이 나왔다. 그곳에서 스님들이 불공을 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들은 춘향이 옥에 갇혀 죽게 생겼으니 이 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구해주기를 빌고 있었다. 조상님 덕인 줄 알았더니 부처님 덕이었구나. 춘향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한 몽룡은 절에서 밥을 얻어먹고 길을 떠났다. 고개를 넘는데 한 나이가 노래를 부르며 올라왔다. 얘야, 잠깐 보자. 다 늙은 총각이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오? 내가 실수를 했구나. 너 어디 가느냐? 서울 가오. 남원 춘향이의 편지를 가지고 구관 사또 댁으로 가는 길이오. 그 편지 이리다오.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헛걸음할 뻔했구나.
여루 상사디여 여루 상사디여 새벽 안개 눈을 덮고 물길만 차갑게 가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정은 어디로 갔나. 남은 고을 돌담 아래 소문이 먼지처럼 밀어 꽃 같은 춘향 하나 죄인처럼 묶여있네. 입은 굳게 담은 채로 하늘만 바라본다지. 울음도 삼킨 그 아이 우리 속을 태운다. 여루 상사뒤여 불쌍하고 가련하다. 남은 춘향이 가련하다. 어여루 상사디어 이 노래가 칼이 되어 가련한 춘향의 이름들 방끝까지 번져라. 어여루 상사디어 억울함이 피가 되어 남원 하늘이 듣게 해 누가 이 죄를 지었나. 불쌍하고 가련하다. 남은 춘향이 가련하다. 불쌍하고 가련하다. 우리 마음이 가련하다. 못된 이 도령은 한 번 가고 소식이 없네. 사랑이라 입 맞추고 책임은 바람에 뒀네. 벼는 자라도 원하는 더 자라 가슴을 찌르고 장터 술 기운 속에도 사람들은 일을 간다. 오기만 해봐라 말만 번지르르 했다면 논두렁에 엎어놓고 볼기를 쳐주리라. 여루 상사디여 분하고도 원통하다. 남은 사람 원통하다. 하지만 밤이 길수록 새벽도 가까운 법. 누군가 진짜로 온다면 칼 대신 손을 쥐리. 서로의 상처를 모아 이 고을의 문을 두드려 춘향의 수만 줌이라도 끝내 지켜내리라. 어여루 상사디어 이 노래가 불이 되어 잠든 벼랑 같은 양심 뜨겁게 깨워라. 어여루 상사디어 눈물 끝에 맹세하여 남은 땅이 증인되게 사랑을 빚으로 갚아라. 불쌍하고 가련하다. 남은 춘향이 가련하다. 못된 이 도령은 어디냐. 소식한 줄이 어디냐. 여루 상사디어 가련하다. 가련하다. 여루 상사디어 남은 춘향이 가련하다. 댁이 누군데 남의 편지를 달라고 하오? 내가 바로 그 도련님과 친척되는 사람이다. 도련님은 지금 절에 공부하러 가서 댁에 안 계신다. 내가 대신 전해주마. 정말이오? 꼭 뜯어보지 않고 전해주시오. 아이는 못 믿어 하면서도 춘향이 편지를 건네주었다. 몽룡은 뜨끔했지만 모른 척하고 농부들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농사일이 힘드시겠소. 농부들은 몽룡의 행색을 보고 비웃었지만 늙은 농부 한 명만이 몽룡의 손을 보고 양반임을 짐작하여 밥을 나누어 주었다. 몽룡은 다시 길을 걸어 주막에 도착했다. 영감님, 술 한 잔 주시오. 돈 먼저 내시오. 몽룡은 돈을 내고 술을 마시며 넌지시 물었다.
이 고을 사또가 정치를 잘한다지요?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다. 정치를 잘하기는커녕 돈만 밝히는 탐관오리요. 백성들을 쥐어짜서 못살게 군이 큰일이요. 게다가 여색을 밝혀서 춘향이까지 죽게 생겼소. 수저라는 여자를 때리고 가두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요. 그 이 몽룡이란 놈도 나쁜 놈이요. 춘향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소식 한 장 없으니 그 놈이 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요. 몽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듣기만 했다. 남원 읍내는 신관사돈의 생일잔치 준비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몽룡은 피폐해진 마을을 보며 탄식했다. 도탄에 빠진 이 백성을 내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해가 저물자 몽룡은 방자를 데리고 춘향의 집을 찾아갔다. 집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다. 몽룡이 안마당으로 들어서니 월매가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서울 계신 이 몽룡씨, 과거 급제하여 우리 춘향이 좀 살려주게 하옵소서. 월매는 빌기를 마치고 부엌에서 죽을 수며 한탄했다. 이놈의 팔자야. 이가 놈이 원수로구나. 이복에 춘향 어미 있는가? 누구요? 우리 집엔 줄 것도 없으니 다른 데 가시오. 나를 몰라? 자네가 나를 몰라? 월매는 몽룡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가까이 다가와 자세히 뜯어보았다. 내가 춘향이 서방이 도령일세. 월매는 깜짝 놀라 몽룡을 미쳐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금이 환영할 줄 알았더니 거지가 되어 돌아왔구나. 내 딸은 이제 죽었네. 월매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내 딸을 속여놓고 편지 한 장 없더니 이제 와서 이 꼴로 나타나? 차라리 날 죽여라. 너무 서러워 마오.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그때 춘향의 몽종형단이다 나와 몽룡을 반기며 밥상을 차려주었다. 몽룡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월매는 그 모습에 꼴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옥에 갇힌 춘향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거울이 깨지고 꽃이 떨어진 꿈이었다. 흉몽인가 보다. 내가 죽을 꿈인가? 아니면 도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날이 밝자 춘향은 지나가던 맹인 점쟁이 김판수를 불러 해몽을 부탁했다. 어디 보자. 거울이 깨지면 소리가 나니 세상의 이름을 떨칠 것이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으니 아주 좋은 꿈이다. 이 도령이 과거 급제하여 돌아올 징조가 분명하다. 거짓말 마시오. 내 팔자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소. 김판수는 복채 대신 춘향의 비녀를 받아 챙겨 떠났다. 밤이 깊어지자 몽룡은 월매를 따라 옥으로 춘향을 면회하러 갔다. 춘향아, 자느냐? 어머니, 밤중에 웬일이시오? 몸도 편치 않으신데. 네가 걱정되어 왔다. 서울서 소식은 없느냐 묻지 마라. 그놈의 편지도 이제 다 틀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도련님 댁에 무슨 병고라도 생겼소? 병고는 무슨, 내 서방인지 뭔지 아는 놈이 거지가 되어 내려왔다. 도련님이 오셨소? 정말이요? 어디 계시오? 월매가 뒤로 물러나자 몽룡이 옥문 앞으로 나섰다. 낮은 숨결 등불 하나 철창 사이로 남은 이름 춘향아 내가 왔다 이 몽룡이 왔다 이 어둠 속에서도 너를 찾는 길만은 외우고 왔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문살에 차가운 그래도 네가 살아있는지 그 눈부터 확인해야 해 도련님 꿈이요 생이요 목소리가 나를 깨우어 얼굴을 가까이 한 번만 더 똑바로 보게 오셨군요 정말 오셨군요 잊지 않고 오셨군요
나를 보러 와준 것만으로도 오늘은 살았어. 울지마 울지마 그 말이 내게는 칼이 돼. 가지마 가지마 그 말이 너에게 죄가 돼. 우리 사랑이 죄라면 내가 다 안고서 피 흘릴게. 하지만 들어 반드시 살릴게. 울지마 울지마 이 밤의 끝에서 내가 맹세. 가지마 가지마 너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철창이 우리를 갈라도 이름은 서로를 끌어안아. 반드시 살아 춘향아 살아. 말할 수 없는 칼이 내 혀를 묶어도 나는 네 앞에서만은 거짓이 되고 싶지 않다. 네가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라 말할 때 내 심장이 산산이 부서져도 나는 고개를 저을 거다. 그런 부탁 그 유언 나는 받지 못한다. 너의 죽음 위에 내 출세를 세우지 못한다. 오늘 이 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하늘이 듣게 땅이 듣게 너를 데려온다. 안 죽는다 춘향아 내 말만 믿어라. 내가 반드시 살려주마. 몽룡이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춘향은 믿지 않고 월매를 불렀다. 어머니, 불효한 자식을 용서하시고 저를 잊어버리세요. 내일 제가 죽는 꼴을 어머니가 차마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춘향이 다시 몽룡을 향해 말했다. 서방님, 우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춘향을 사랑하시거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 보살펴 주시고 돌아가시면 장례나 잘 치러주시오. 안 죽는다는데 자꾸 유언을 남기네. 서방님, 내일 제가 매 맞을 때 보지 마시고 멀리 계시다가 시체가 나오거든 거두어만 주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 제가 살아나면 하루라도 더 서방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춘향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하다가 다시 힘을 냈다. 어머니, 서방님을 구박하지 마시오. 제 옷이랑 팸을 다 내다 팔아서 서방님 가시랑 옷, 신발까지 최고급으로 새로 장만해드리세요. 옷차림이 번듯해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춘향은 몽룡이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 이름까지 하나하나 대며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다. 서방님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랑 술상도 푸짐하게 차려드리고 공부하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 제발 제 말대로 해주시오. 나는 밤낮 내 뒷바라지만 하는데 저 녀석은 돈 한 푼 안 주면서 대접만 받으라니 이게 무슨 꼴이냐. 내 마음 같아서는 몽둥이질을 해도 시원찮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네가 죽는다는데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내 말대로 아마. 춘향이 이번에는 상단이를 불렀다. 상단아,
내가 죽은 뒤에도 서방님 잘 모시고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라. 너만 믿는다. 지금 어머니와 서방님 모시고 집에 가서 따뜻한 밥 좀 지어드려라. 아씨, 염려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춘향이 옥문 밖으로 손을 내밀자 몽룡이 그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요. 마지막이 아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산다. 마음 편히 먹고 오늘 밤 잘 자거라. 몽룡이 춘향이 손을 두세 번 꽉 쥐어 주었지만 춘향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일 꼭 오셔야 합니다. 서방님, 안녕히 주무시오. 몽룡과 월매 상단이 발길을 돌렸다. 등불이 멀어지자 춘향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쓰러졌다. 그때 몽룡이 다시 돌아왔다. 춘향아, 내 말 잘 들어라. 이장고랍니다. 이장고랍니다마. 이장고랍니다미다. 이장고랍니다마. 이장고랍니다마. 이장고랍니다미다마. 이장고랍니다마. 이장고랍니다미다마. 몽룡은 춘향이 혹시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걱정되어 되돌아온 것이었다. 내일이든 모레든 내 얼굴을 다시 보고 죽어야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만약 나를 다시 안 만나고 먼저 죽어버리면 네 시신이 길가에 굴러다녀도 나는 모른 채 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살아서 나를 다시 만나라.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어서 가서 주무시오. 몽룡은 그제야 안심하고 월매를 따라갔다. 월매가 몽룡을 흘겨보았다. 어디로 가시오? 어디로 가긴 자네 집으로 가지. 집도 없는 주제에 뻔뻔하기도 하네? 나는 딴 데로 갈 테니 따라오지 마시오. 그럼 잠잘 곳이라도 좀 알려주게. 자네한테는 굴뚝 없는 집이 딱이지. 굴뚝 없는 집이 어딘가? 저기 객사마루 나가서 자시오. 거기가 거지들 숙소 아니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전라도의 모든 관청 건물이 다 내 집이나 마찬가지지. 내일 보세. 몽룡이 돌아서자 월매는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상간이를 재촉해 가버렸다. 몽룡은 관청의 손님들이 묵는 객사를 향했다. 넓은 대청마루에는 거지들이 떼를 지어 누워 있었다. 어떤 거지는 몸을 긁고 있었고 어떤 늙은 거지는 담배를 피우다가 몽룡을 보고 말을 걸었다. 말끔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런 데를 찾아왔소? 나라고 못 올 곳인가? 와도 잘 자리가 없으니 문제지. 올해는 젊은 거지들이 어찌나 많은지 우리 같은 늙은이는 빌어먹기도 힘들어서 원. 거지들이 떠드는 소리에 차고 있던 다른 거지들이 깬다. 난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이렇게 떠들어? 꿈속에서 장가들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누가 깨웠어? 에이 재수 없어. 누가 뭐 먹을 거라도 가져왔나?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줍시다. 거지들이 두리번거렸지만 먹을 것은 없었다. 그때 한 거지가 잔결에 일어나 몽룡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그 거지는 몽룡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소인, 문안드리옵. 거지는 허리를 굽히다가 아차 싶었는지 얼른 말을 돌렸다. 호, 꿈자리 참 사납네. 거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자는 척했다. 남원부사의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모여들었고 남원 읍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허름한 차림의 거지들이 옥문과 광안루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수군거렸다. 오늘따라 분위기가 이상해. 저 거지들 예사롭지가 않아. 쉿, 조용히 해. 무슨 사단이라도 날 것 같아. 그때 몽룡은 춘향이 시신당부했던 말도 뒤로 한 채 잔치가 열리는 관아 안으로 슬쩍 들어갔다. 잔치판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흰 눈 같은 차이를 비치고 대청마루에는 비싼 병풍들이 둘러쳐져 있었다. 바닥에는 꽃무늬 방석과 비단료가 깔려 있었고 화려한 등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밤새도록 놀아보자는 심산이었다. 높은 자리에는 남원 부사와 인근 고을의 현감들이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기생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검은 보와 가야금을 타며 흥을 돋우고 있었다. 술과 안주가 끊임없이 나왔다. 몽룡은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산문 안으로 들어갔다. 여봐라! 지나가는 거린이 좋은 잔치를 만났으니 술이나 한 잔 얻어먹자고 사또께 여쭈어라. 좌석에 앉아있던 수령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저건 또 뭐야? 당장 끌어내라. 사령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몽룡을 짐짝처럼 들어올렸다. 이보시오들, 좀 놓으시오. 몽룡은 밭에 버려진 개똥처럼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몽룡은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들어갈 틈을 엿보았지만
경비가 삼엄했다. 몽룡은 뒷문으로 돌아갔다. 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그를 불렀다. 이보시오. 할 일 없으면 우리 대신 문 좀 지켜주오. 잠깐 들어가서 구경 좀 하고 올 테니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아주면 나중에 술 한 잔 사겠소. 그건 어렵지 않지. 걱정 말고 다녀오시오. 몽룡은 채찍을 받아들고 문지기 노릇을 하는 척했다. 그러다 구경꾼들을 향해 손짓했다. 이보시오들, 지금 감시가 허술하니 들어가서 구경들 하시오. 아이들도 다 들어오너라. 몽룡이 문을 활짝 열어제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다. 몽룡도 그 틈에 섞여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좋다. 잘들 들어온다. 한바탕 놀아보자. 시끄러운 소리에 수령들이 문살을 찌푸렸다. 그때 운봉영장이 몽룡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행색은 거짓골이었지만 이마가 반듯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게 예사인물이 아니었다. 본관 사또, 저 사람 옷차림은 남루하지만 풍채를 보니 양반인 듯하오. 같이 앉아 술이나 한잔하는 게 어떻소? 운봉영자는 사돈과 대답하기도 전에 몽룡을 불렀다. 이 양반, 이리 와서 앉으시오. 운봉영장은 사람 볼 줄 아는구려. 몽룡은 사양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 가장 높은 자리인 사돈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흑투성인 다리를 쭉 뻗었다. 아니, 다리 좀 치우시오. 운봉영장도 참 왜 저런 거지를 불러들여서. 다리를 뻗기는 쉬워도 다시 오므리기는 힘든 법이라오. 몽룡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운봉영장이 하인을 시켜 상을 차려오게 했다. 하인은 다 깨진 개다리 수반을 몽룡의 코앞에 툭 던지듯 놓았다. 팔 아프니까 얼른 받으시오. 상을 보니 기가 찼다. 먹다 남은 갈비 1대, 대추 3개, 소금 1주, 그리고 이 빠진 그릇에 담긴 막걸리 1사발이 전부였다. 몽룡은 실수인 척 상을 발로 차 엎어버렸다. 아이고 이런. 내 팔자가 사나워. 먹을 복도 없구나. 몽룡은 엎쳐진 술을 옷소매에 적셔 주변 수령들에게 짐짓 뿌리는 신용을 했다. 수령들이 질색하며 피했다. 이 무슨 행패야. 미친 사람이 틀림없어. 미망해진 운봉영장이 자신의 상을 몽룡에게 밀어주었다. 이거라도 드시오. 내 상은 다시 봐오면 되니. 술맛이 안 나는구려. 기생이 권주가라도 불러야 술이 넘어가지 않겠소? 본관 삽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운봉영장은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기생에게 눈짓했다. 어서 이분께 술 한 잔 따라 드려라. 기생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몽룡 옆에 앉았다. 거지 주제의 권주가 타령은? 자, 처박으시오. 이 술 먹고 만년 거지나 되시오. 기생이 악담을 퍼부으며 술잔을 들이밀었다. 몽룡은 그 술을 단숨에 비우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러고는 담배를 찾았다. 입이 심심하니 담배 한 대 피어물게 해주시오. 어린 기생이 퉁명스럽게 담뱃불을 붙여주었다. 몽룡은 짐짓 어린 기생을 희롱하며 시간을 끌다가 배에 힘을 주어 방귀를 뀌었다.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다. 좌중이 코를 막고 인상을 썼다. 고약하다. 당장 쫓아내라. 피아노 오스티나토 위로 첼로가 낮게 끓고 비브라폰이 차갑게 번쩍인다. 금잔의 단맛 누구의 피였나. 옥쟁반의 기름 누구의 살이었나. 촛불의 눈물뚝 백성의 눈물뚝. 노랫소리 높을수록 원망도 더 높다. 어이 잔이 비었잖아. 더 부어라. 흥이 오르는데 왜들 얼굴이 하얘져. 나는 남원 부사다. 누가 감히 이 좋은 판을 끊어. 누가 감히. 암행어 사출두야 문을 열어라. 가면 쓴 권력가 숨을 곳이 없다. 암행어 사출두야 마패가 온다. 오늘의 잔치가 내 최후의 잔이다.
잔의 단맛이 죄를 증언하고 옥쟁반의 기름이 죄를 드러낸다. 암행어 사출두야 판이 뒤집힌다. 정의가 걸어온다 발굽 소리로. 암행어 사출두하시오. 길을 비켜라. 남원구을 수령들 명을 받으라. 가슴 거꾸로 신발은 짝짝이 부끄러움이 너희 등을 맨다. 남원부사 똑똑히 듣거라. 백성의 고혈로 잔치를 차린 죄. 네가 세운 법은 내 배를 불렸고 네가 흔든 매는 약한 자를 울렸다. 이마패는 왕의 눈이요 백성의 숨. 나는 너를 벤다 칼로가 아니라. 이름을 빼앗고 자리를 빼앗고 다친 창고를 봉인해 굶주림을 풀리라. 암행어사 출두야 고개를 숙여라. 피 묻은 잔치상 오늘로 끝난다. 암행어사 출두야 종을 울려라. 억울한 사슬을 지금 끊어라. 옥에 갇힌 춘향이를 대령하라. 암행어사 출두하시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운봉영장이 화제를 돌리며 시 짓기 놀이를 제안했다. 좋은 날에 풍월이나 읊읍시다. 나도 밥값을 해야 하니 시 한 수 짓고 가리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몽룡은 붓을 들어 일필휘지로 시를 써 내려갔다. 그리고는 운봉영장의 옆구리를 쿡 찌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옥사장이 옥으로 달려가 춘향을 불렀다. 춘향아, 나오너라. 아이고,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또 매를 맞으면 어찌 살까. 춘향은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몽룡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방님은 어디 가시고 소식조차 없는가. 무정하신 분이로다. 숨죽인 밤이 끝나고 긴 죄목이 바람에 흩어져 한 점 비록빛한 원 마침내 이름을 부른다. 살려준다 했지 굴복만 하면 목숨값으로 마음을 팔라 했지. 하지만 내 사랑은 거래가 아냐. 찢긴 치마 포간에도 약속은 살아. 매를 맞아도 굶어도 사람이 사람을 꺾을 순 없어. 내가 지킨 건 한 남자만이 아니라 나를 짓밟지 못할 나의 나 끝내오지 못할 꿈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멈추려 했는데 차가운 손에 닿은 옷가락지 하나 세상이 뒤집혀 숨이 돌아와. 춘향아 고개를 들어라. 엄한 법 뒤에 숨은 나를 용서해라. 너를 시험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썩은 판을 깨려 한 나였어. 거지옷 속에 칼날 숨기고 웃음 속에 울음을 감추었지. 네가 아니면 난 어사도 아니야. 네가 버틴 만큼 내가 서는 거야.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빛나야 한다. 정절이란 말 한 줄로 여자의 삶을 묶어두지 않게. 내 손으로 창고를 열어 굶은 아이의 내일을 달래고 네 손으로 받은 그 약속을 이 나라에도 돌려주리라. 끝끝내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끝끝내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눈물이 길을
죄가 아니었다. 한 사람을 지킨 일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 내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얼씨구 세상 아들 얻느냐 내가 키운 딸이 바람을 이겼다. 거지라 했던 그 사위가 어설하니 내 눈이 천복도 많지. 나는 장터에서 흥정만 배웠지. 의리의 값은 잘 몰랐던 사람. 오늘에서야 배운다. 이게 사람 사는 폼. 배고픈 이웃에 밥 한 술 얻는 마음. 사위야 사도나 남원 땅도 웃는다. 쳇바퀴 갔던 억울함이 멈춘다. 내 딸아니 고집이 나라를 흔들었다. 고집이 아니라 사람의 뼈였다. 끝끝내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끝끝내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눈물이 길을 내고 웃음이 문을 열어. 오늘 어둠은 이름을 읽는다. 끝끝내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한 사람을 지킨 일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 한양길은 멀고도 찬란해. 내가 걷는 건 꽃길만은 아냐. 정열부인 그 이름이 무겁다면 그 무게로 더 많은 등을 펴게 하리. 벼슬은 칼이 될 수도 등불이 될 수도 나는 등불을 택하리. 네가 지킨 그 한 줄기 믿음으로 부패한 밤을 끝내리. 그니 세상 아듣고 또 들어라. 사람은 신분으로 재지 말아라. 밥 한 술 눈물 한 방울 그게 나라의 뿌리다. 끝끝내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끝끝내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남원의 골목에서 한양의 문턱까지 우리 사랑의 길이 되었다. 끝끝내 해변 사람을 못 이긴다. 손을 잡고 서면 겨울도 봄이 된다. 끝끝내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끝끝내 백년을 또 백년을 노래가 되어 남는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마을의 숨이 되고 한 나라의 새벽이 된다. 월매가 달려나와 울부짖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몽룡이는 도망간 게 분명하다. 거지가 되어 나타나더니 밥만 얻어먹고 사라졌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죽더라도 정절을 지키고 죽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서방님께 소식이나 전해주세요. 춘향은 동원들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몽룡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춘향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설거지 드라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작품은 작자미상의 고전소설 춘향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이 없는 정말 최고의 사랑 이야기일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춘향전을 그냥 신분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요. 이 작품의 진짜 재미 절반은 놓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